그 감사 후보한테 보낸 전표는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에 있는 다른 모든 감사 후보한테 그 전표를 보내게 되고요. 감사 후보들이 10분 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된 전표들을 계속 서로 다른 감사 후보들한테 보내주면서 10분 동안 누적을 시키게 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감사 후보들은 특정한 시점에 보면 모두 동일한 전표 꾸러미를 들고 있게 될 거예요. 1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사실은 왜 중요하냐면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10분을 감사 주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상징적인 설명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블록체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머릿속에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실 수 없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 후보들의 네트워크예요. 수많은 감사 후보들이 모여 있으면서 동일한 것을 갖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같은 장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BTC 현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 하나만 있는 장부를 모든 감사 후보들이 동일한 걸 갖고 있고요. 그 상태에서 누군가 거래를 발생시키고 싶다. 자, 여기서 발생시킬 수 있는 거래란 뭘까요? BTC 현금 계정 과목 하나에 대한 거래만 발생시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회계 시스템 안에서는 계정 과목이 하나니까요. 누군가 BTC 현금을 A한테서 B로 보내는 거래를 발생시키려고 한다면 전표를 끊어야 되겠죠. 그 전표 안에는 내 비트코인 주소가 들어가고요. 예를 들면 수량, 어마운트가 적히는데 비트코인 한 개를 받는 사람 주소, 어디로 보낼 거야 라고 하는 게 기본 적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이 비트코인을 보낼 자격이 있다라는 거를 뭘로 검증해야 되냐면 전자서명으로 검증합니다. 전자서명을 포함하는데 이 전자서명은 이 주소의 진짜 주인임을 이 전자서명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키가 어디 들어있느냐? 주소에 들어있습니다. 비트코인 주소로부터 사실은 퍼블릭 키라고 하는 키를 추출할 수 있고요. 이 퍼블릭 키를 추출해서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이 퍼블릭 키에 대응되는 프라이빗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서명인지를 검증할 수 있어요. 자, 우리에게 남은 건 한 가지입니다. 비트코인 한 개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 주소 안에 한 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주소 안에 들어있는 비트코인을 정당하게 보낼 권리가 있는 사람이 만든 전표라는 걸 검증할 수 있다면 이 전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거래를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들어있어요. 이건 뭐냐면 누군가 감사가 이 전표를 처리해 준다면 나는 수수료를 얼마 낼 수 있어 라고 하는 트랜잭션 처리 수수료라고 하는 항목이 들어있어요. 내가 이 전표의 거래를 처리해 준다면 내가 0.0001 비트코인을 감사에게 주겠다 라고 하는 수수료 항목이 들어있죠. 이 전표가 끊어지면 이 전표를 끄는 주체는 누구한테 이 전표를 보내느냐 하면 그 수많은 감사 후보 중에 자기가 알고 있는 아무한테나 보내게 됩니다. 그 감사 후보한테 보낸 전표는 어떻게 될까요? 그 감사 후보는 그 전표를 받자마자 전 세계에 있는 다른 모든 감사 후보한테 그 전표를 보내게 되고요. 그 전표를 받으면 뭘 해야 될까요? 이 전표가 제대로 된 전표인지 다들 검증을 하겠죠. 감사 후보들이 10분 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된 전표들을 계속 서로 다른 감사 후보들한테 보내주면서 10분 동안 누적을 시키게 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감사 후보들은 특정한 시점에 보면 모두 동일한 전표 꾸러미를 들고 있게 될 거예요. 그것도 각 전표가 감사 후보들이 다 검증한 상태에서 1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사실은 왜 중요하냐면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10분을 감사 주기로 한 겁니다. 10분이 됐을 때 감사의 선출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채굴이라는 단어가 있을 건데 바로 이 채굴은 수많은 감사 후보들 중에서 동일한 전표 꾸러미를 들고 있는 감사 후보들 중에서 감사를 선출하는 과정이에요. 채굴 과정을 통해서 누가 선출될지 모르는 과정으로 랜덤하게 선출이 일어나도록 하고 만약에 누군가 감사가 당선이 되면 감사는 뭘 갖게 되느냐? 비트코인 네트워크 안에서 이걸 블록 생성 보상이라고 하는데 새로 발행된 비트코인과 10분 동안 모아져 있는 전표에 들어있는 송금 수수료 있잖아요. 그 비트코인을 모두 이 당선된 감사가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서로 감사에 당선되기 위해서 문제를 열심히 풀겠죠. 그러면 똑똑한 사람이 똑똑한 방법으로 먼저 풀고 누구는 바보 같은 방법으로 늦게 풀게 되면 매번 그 똑똑한 감사가 당선이 되게 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게 되나요? 똑똑한 쟤를 매수하면 되는구나. 혹은 쟤랑 담합을 하면 장부를 조작할 수 있겠네. 라는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POW라고 하는 그 채굴 알고리즘은 어떤 누구도 더 스마트하게, 더 똑똑하게 문제를 더 빨리 풀 수 없다라고 수학적으로 증명된 문제를 감사 후보들에게 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이 트라이얼 앤 에러, 시행착오를 통해서밖에 그 문제를 풀 수가 없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문제를 풀었다라고 하는 거는 랜덤하게 발생된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랜덤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매수나 담합을 할 수 없는데 더군다나 이 감사 후보가 되는 자격이 아무나 진입할 수가 있어요. 아무나 감사 후보가 될 수 있으니까 누구를 매수했다 하더라도 새로 진입한 감사 후보가 그 10분 단위로 이루어지는 감사 주기에 감사로 당선되는 순간에 그 장부를 조작하려고 했던 시도는 실패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 후보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는 감사는 조작이나 매수나 담합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10분 단위로 이 감사가 선출되고 나면 그 감사는 어떻게 하느냐? 10분 동안 받았던 전표 꾸러미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전표 꾸러미를 묶어서 이 묶은 것을 바로 블록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신이 갖고 있는 장부 뒤쪽에 갖다 탁 붙입니다. 어떤 형태로? 체인의 형태로. 그래서 앞에 있는 장부들도 사실은 블록들의 체인의 형태로 연결된 것이고요. 10분 단위로 새로 만들어진 것도 전표들의 꾸러미인 블록을 갖다 붙였다는 점에서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장부에다가 갖다 붙였을 뿐만 아니라 이 블록을 어떻게 할까요? 다른 모든 감사 후보들한테 쫙 전송을 해주게 돼요. 그러면 제대로 문제를 푸른 감사 후보가 생성해가지고 보내온 블록을 받은 감사 후보들은 다 검증을 다시 하는 거죠. 제대로 문제 푸른 애가 블록 만들어갖고 보낸 게 맞네.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장부 뒤에다가 마찬가지로 그 블록을 붙이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감사 후보들이 동일한 장부를 갖고 있는 상태가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컴퓨터로 운영되고 있는 감사 후보 노드들이 랜덤하게 선출돼서 장부를 기입해서 출납을 실행하기 때문에 장부에 기입되는 순간에 비트코인의 출납은 그 순간에 이루어진 것인데 왜 그러냐면 실물을 뭔가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현금 1,000원이다. 그럼 1,000원을 A가 B한테 줬어 라고 하면 실제로 출납이 실행되려면 만약에 장부 바깥에 현금이 있다면 실제로 건네주는 일이 발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부상에서 발행된 돈은 여기서만 옮겨 적으면 그 자체가 이미 출납이 실행된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한 개를 누구한테 A가 B한테 줬어 라고 하는 전표가 그 안에 포함되기만 하면 사실은 출납까지 실행된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실체적으로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거가 매우 중요한데 뒤에 나오는 모든 블록체인들은 사실은 비트코인의 이 원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전표를 받았어? 감사를 하고 상에 블록을 생성할 놈이 누구야? 감사 주기가 도래했을 때 블록을 생성할 놈을 선출하고 선출된 감사 후보가 블록을 만들고 그 블록을 만든 대가로 블록 생성 수수료를 받고 그 안에 전표에 포함되어 있는 송금 수수료 같은 것들을 혹은 가스비라고 불리는 그런 이름의 수수료들을 다 모아서 이 감사로 당선된 감사 후보가 받게 되고 새로 만들어진 블록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감사 후보 노드에 전송되고 그래서 받은 노드들이 모두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장부 뒤에다가 붙이게 되는 이 과정이 그 비트코인 이후에 나온 모든 블록체인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제가 지금 설명한 것 안에는 물론 채굴 같은 어휘는 나왔지만 이중지불, 합의 알고리즘, 스마트 컨트랙, 탈중앙화 이런 얘기 나왔나요? 그런 게 전혀 안 나왔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중지불이나 POW, 작업증명, 합의 알고리즘, 스마트 컨트랙 이런 얘기들은 문제의 풀이 과정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트코인이 무슨 문제를 풀려고 했다고요?
온라인상에서 국가 법체계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 법체계가 개입할 수 없는 개인들의 연대 관할권 안에서 회계적 불확실성이 없는 회계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비트코인이 풀려고 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전산, 즉 컴퓨터 사이언스의 문제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컴퓨터 기술들이 다양하게 사용이 됐어요. 그 컴퓨터 기술들이 대표적으로 사용된 내용들이 뭐냐 하면 신뢰기관이 없어야 돼? 누구를 법이나 혹은 어떤 정부기관을 신뢰하지 않아야 돼? 않고도 이게 가능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P2P 네트워크가 신뢰기관을 대체해야 되네. 그러면 P2P 네트워크가 신뢰기관을 대체하려면 언제나 동일한 장부를 가지고 있는 P2P 네트워크, 모든 노드가 동일한 장부를 특정 시점에 딱 잘랐을 때 다 같은 장부를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전송 시간이 지연이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특정 시점을 잘랐을 때 모두가 같은 장부를 갖고 있도록 만들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의 기술들이 이 문제들을 특정 시점에는 반드시 모든 노드는 다 다른 장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같은 장부를 갖고 있다고 간주해도 되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컴퓨터 기술들이 사용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컴퓨터 기술을 막 설명하면 이 비트코인이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거를 뭐로 비유하냐 하면 문제를 설명하라고 했더니 그 문제의 풀이법을 막 설명해가지고 마치 문제를 설명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전산회계 시스템이 있어요. 이 전산회계 시스템의 전문가는 누굴까요? 컴퓨터 공학자일까요? 아니죠. 사실은 회계 전문가가 이 전산회계 시스템의 전문가일 수밖에 없죠. 회계 전문가는 무슨 장애물을 갖고 있냐면 전산을 몰라요. 그러면 전산을 이해하고 있는 회계 전문가가 사실은 이 회계 시스템을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근데 만약에 이 전산 회계의 전문가가 없다고 해서 컴퓨터 엔지니어가 이 전산 회계 시스템을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엔 C 코드로 해갖고요, 이렇게 짰고요, 이런 얘기들을 설명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 전산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전산 회계 시스템을 가지고 달성하려고 했던 목적을 이 컴퓨터 엔지니어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별의별 얘기를 다 하겠지만 컴퓨터 엔지니어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이 컴퓨터 전산회계 시스템을 아무리 설명해도 전산회계 시스템이 무슨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껏 블록체인에 대해서 IT 전문가들이 설명을 들었던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사실은 이게 회계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회계 시스템은 무엇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비트코인이라는 회계 시스템은 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설명이 지금껏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최소한 풀려고 한 문제가 무엇이었고 어떤 방법으로 비트코인이 이 문제를 풀려고 했는지를 제일 잘 알고 있는 1% 안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회계 시스템만으로 현실에 적용 가능할까요? 현실에 적용 가능한 영역은 딱 하나 있습니다. 송금. 근데 현실의 경제 시스템, 사회 시스템은 어때요? 송금 하나만 갖고는 이 복잡 다단해진 현대사회의 거래들을 다 취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폐가 쓰이는 게 단지 송금에만 쓰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충분한가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단은 비트코인은 감사 후보들의 네트워크, 모두 동일한 장부를 갖고 있는 감사 후보들의 네트워크라고 하는 관할권을 만들고 그 안에서 비트코인 현금 하나밖에 없는 장부, 회계 시스템을 회계적 불확실성이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거는 검증을 해줬어요. 이거는 뭐하고 비슷하냐면 아주 법이 엄격한 나라를 하나 만든 다음에 거기서 송금업을 하는 회사 하나만, 회계 시스템 하나만 작동하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하고 똑같아요. 이 나라의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이 송금 업체 하나만 운영하고 있는 거. 자, 그러면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껏 힘들여서 진짜로 회계적 불확실성이 없게 만드는 감사 후보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었으면
여기에 송금을 하는 보회계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회계 시스템을 넣어서 이 엄격한 관할권이, 즉 오프라인의 법, 국가의 법 이런 것들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관할권이 이런 다양한 종류의 회계 시스템을 감사하도록 해서 강제하도록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게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자, 이더리움은 뭘 해보려고 했던 거냐? 힘들여 만든 감사 후보들의 네트워크를 송금 하나에만 쓰지 말고 확장해보자. 또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은 현금 계정 과목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정 과목을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러면 좀 더 다양한 종류의 거래를 이 회계적 불확실성이 없는 관할권 안에서 다룰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비트코인이 검증한 문제는 분명히 있지만 남겨진 숙제도 있는 상태였다. 남겨진 숙제는 뭘까요? 현금 계정 과목 외의 추가적인 계정 과목을 어떻게 확대할까? 두 번째로 비트코인 회계 시스템은 발생주의적인 회계 시스템이 아니에요. 현금주의적인 회계 시스템인데 이게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현금주의 회계 시스템은 용돈 기입장 같은 겁니다. 내가 1,000원이 있어. 1,000원 이렇게 적고 있다가 100원을 썼어요. 남한테 100원이 나가고 나서 100원 나갔음 900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요소를 반영할 수 없냐 하면 내가 내일 100원 주기로 하고 100원짜리 연필을 샀어요. 라고 하면 이 용돈 기입장에는 내일 주기로 하고 산 100원짜리 연필이라고 하는 거래가 적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적힐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일 주기로 했다라는 사실을 적는 순간에 사실은 현금은 1,000원이 남아있는데 장부에는 내일 나갈 회계 요소들이 여기에 적히게 된다는 거죠. 현금의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는 이벤트가 발생될 때마다 장부에 기록한다. 이게 바로 발생주의 회계입니다. 그러면 미래의 현금 흐름도 예측을 할 수 있게 되죠. 회계 장부만 보고도. 근데 현대적인 거래는 다 이 발생주의 회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주의 회계만을 다룰 수 있는 비트코인 회계 시스템만으로는 현대적인 거래들을 다룰 수 없다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발생주의 회계적인 요소, 즉 줄 돈 받을 돈 개념이 있는 회계 시스템을 만들까라고 하는 문제를 풀어야 됐고요. 세 번째로는 10분 단위로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거를 다 모아갖고 뭉쳐서 이제 한 블록에 넣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결국은 한 블록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한 블록의 사이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블록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래량이 아주 제한돼 있어요. 10분은 600초잖아요. 초당 한 2개 내지 3개 정도의 트랜잭션 전표밖에 처리를 못해요. 이 얘기는 한 블록 안에 기껏해야 2,000개 이하의 거래를 처리한다는 얘기죠. 10분 단위로 2,000개 이하라고 하는 거는 초당 5,000개 정도를 처리하는 비자 카드 트랜잭션에 비하면 너무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적은 거예요. 이 거래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뭔가 보조적인 장부를 쓰는 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숙제를 남긴 겁니다. 3가지. 계정 과목의 확장, 그리고 발생주의적 회계, 그리고 처리 용량을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숙제를 남겼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달려든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었죠.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더리움이었고요. 이 이더리움은 처리 용량을 늘릴 수는 없었지만 발생주의 회계적인 요소를 도입하면서 계정 과목을 확장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힘들여 모아놓은 감사 후보들의 네트워크를 다양한 형태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한 것이 이더리움이었어요. 여러분이 오늘 4번의 강의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잘 이해하시게 된다면 그 이후에 후속으로 나왔던 많은 프로젝트들이 비트코인이 남겨주고 간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프로젝트인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언제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그 후속 이야기들을 하게 될 날들을 기다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